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이게 을은 을인데 워낙 콧대가 높은 을이라고 해서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네덜란드의 정책에 반발해서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일이나 새벽 시간대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21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손실이 6조 원대에 달한다는 홍콩 H지수 연계증권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 기준안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배상 비율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송현서 서울신문 기자, 남국민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경제뉴스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이 회사는 이 회사가 만든 장비 없으면 첨단 반도체는 못 만든다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네덜란드를 떠나려고 한다고요? 네. 이 네덜란드를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반이민 정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덜란드도 지난해 11월에 보수 정권이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인물이 이끄는 자유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했고요. 이후에 반이민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민자들이 네덜란드로 들어오는 게 좀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고도로 숙련된 이주 노동자에게는 세제 혜택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걸 없애는 안도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ASML 입장에서는 이런 이민자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네덜란드 내에서만 직원이 한 2만 3천 명 정도인데 이 중에 40%가 외국인일 정도로 이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근데 세제 혜택 같은 게 없으면 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네덜란드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게다가 ASML이 최근 정부하고 좀 불협화음이 심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뭐 정부가 법인 소득세를 인상한다든지 중국으로 이제 수출을 강제로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ASML의 심계를 건드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에서는 ASML이 본사 자체를 완전히 통째로 옮기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프랑스로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까지는 있어 보인다라는 보도도 나온 상황입니다. 새로 들어선 정부하고 코드가 안 맞는군요. 네. 이민을 좀 받아줘야 근로자들 수급도 될 텐데 그런 이야기. 네덜란드 정부는 그래 나가세요, 잘 가세요 그런 입장이에요? 아니면 어때요? 그럴 수 없죠. 이제 국보와도 같은 기업인데요. 작전명이 베토벤이라고 붙여진 태스크포스를 일단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ASML의 바짓가랑이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작전의 내용을 보니까 외국인 소득세 면세 기간을 반이민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이제 5년으로 되돌리고 또 자사주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일종의 이런 사탕을 좀 던져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네덜란드 총리가 직접 ASML과 접촉하면서 협의를 계속하고는 있는데 과연 네덜란드 정부가 이 ASML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통과된 법안까지 뒤집을지는 좀 미지수고요. 네덜란드 정부는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읍소를 하고 있네요.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짓가랑이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이 네덜란드 여당이 반이민법을 통과시킬 때 사실 ASML의 반발을 예상 못했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근데 설마 지난해에만 우리 돈으로 매출 40조 원을 기록한 회사가 아예 회사를 들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ASML 쪽도 이제 대놓고 정치권이 이런 혁신 기업 유치나 성장에 너무 관심이 없다 이런 비난을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490조 원이나 되는 회사가 통째로 공장을 외국으로 옮기거나 외국에서 모든 걸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아요. 그리고 이전 결정이 나더라도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도 이 ASML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인재를 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을 좀 압박하는 카드로 이걸 쓰기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그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기업과 좀 정책에 충돌이 있고 오히려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뭐 기업 혁신이나 성장에 기업들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여기는 반대네요. 보수 정부가 들어섰더니 반이민 정책 때문에 네. 기업하기 힘들다. 네, 아무래도 이 반이민 정책법이라는 그 유럽 특유의 어떤 환경이 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보수의 정책이 좀 다른 모양이에요. 네. 예. 다음은 미국 소식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원인 중에 하나가 경제다라는 평가인데 뭐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또 아닌 것도 같은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네, 사실 최근에는 역대급 호황이란 말도 나오거든요.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미시간대와 공동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편안하다 또는 조금 여유롭게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48%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살만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야. 약 50%라는 거예요. 야, 이 미국인들의 이 낙관적인 정말 이 마음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게 또 지난해 11월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또 올랐어요. 5%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답한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아도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지는 않는데. 네. 한편으로는 정말 그만큼 여유로운 건가 싶은 생각이 예. 들기도 하고요. 또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좋다, 우수하다 이렇게 답한 비율이 21%에서 30%로 또 예. 올랐습니다. 실업률도 사상 최저에 가깝고요. S&P 500 지수도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좀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인플레이션도 많이 잡혔다 이런 평가가 많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괜찮다라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아지지 않는 게 정말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인 겁니다.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 때가 더 좋았다? 더 나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더 신뢰한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느냐?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봤더니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트라우마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유색인종 유권자라든지 뭐 젊은 유권자들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이죠. 이 경제 지표가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임금 상승률이 주택 가격이나 교육비 같은 기본적인 소비를 받쳐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특히 선거의 이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립에 있는 유권자들의 경제 평가가 또 바이든보다는 트럼프다. 아직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이 굉장히 난감한 거죠. 최근 살만해지긴 했는데 네. 바이든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또 이게 오른 것 같지는 않고. 예. 알겠습니다. 미국은 약간 인플레이션 지표는 좀 꺾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곧 조만간 이제 따뜻한 봄바람 불면 금리 좀 내릴 거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뒤늦게 좀 이것저것 물가가 좀 튀는 모양이에요. 사과값이 금값이다 이런 얘기는 들었고 채소 가격이 요즘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네, 제 아이를 키우는 선배가 아이가 생전에 안 먹던 야채 볶음밥을 해달라고 해서 굉장히 난감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는데요. 이 11일 서울 농수산식품공사 가격 정보에 따르면 시금치 4kg의 평균 가격이 23,310원으로 전일보다 약 2,830원 올랐습니다. 하루에 10% 넘게 뛰었네요. 네, 그리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하면 2배 이상 뛴 가격입니다. 쪽파와 대파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올랐고 깻잎 천장의 가격도 작년에 같은 기간에 비교하면 무려 70%나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 거예요? 사과랑 똑같습니다. 원인은 출하량 감소인데요. 이게 채소 가격이 오르면서 외식업계도 당연히 이제 타격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추가 주문하면 비용을 받는 가게도 이제 나온 상황이고요. 예. 그나마 가격 측면에서 좀 나은 게 수입 과일인데 일단 미국산 오렌지가 3월부터 8월까지는 관세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저렴하게 사드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야채 중에서는 그나마 무값이 지난해보다 좀 낮은 편이고 아까 시금치, 파 이런 거 비싸다는데 오렌지 먹으라고요? 아니요, 이제 그나마 이제 좀 나은 가격 측면에서 안 오른 것들은 이런 품목이다. 그렇죠. 네, 사과도 많이 올랐고 채소도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과 대신 뭐 미국산 오렌지, 뭐 야채 중에서는 그나마 무값이 지난해보다 좀 낮은 편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온 거고 시금치 쪽파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오르기는 했지만 다시 좀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가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 꼭 이렇게 오르고 나면 자꾸 그런 거 먹고 싶고 네. 그냥 먹다가도 요즘 라면에 파 넣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김치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야 이거 한참 동안 우리가 고민 가슴앓이 하던 건데 네네.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던 ELS 그러니까 홍콩 H지수가 반토막만 안 나면 괜찮은 수익률 드리겠습니다 하는 상품이었는데 설마 하던 그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이 손실을 많이 입었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다만 이제 이건 나 속아서 가입했다 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네. 이걸 어떻게 배상을 하게 할 거냐 하는 게 논란이었는데 어떻게 결론이 됐어요? 금감원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기준을 지금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대충 어떤 상품인지 아까 간단하게 설명도 해주셨고요. 알고 계실 텐데요. 금감원이 투자자별로 확정된 손실에 대해서 판매사인 금융사들이 원래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켰는지 여부,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가 됐는지, 뭐 과거에 투자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보상 비율을 가중하거나 차감하는 일종의 공식 같은 걸 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이 0에서 100% 내에서 결정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금감원은 이 배상 비율 방식을 적용하면 아마도 ELS 지금 홍콩 H지수 ELS를 투자하는 대다수의 투자자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0% 정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사실상 한쪽 금융회사가 잘못했다. 네. 그런 결론입니까? 일단은 배상 비율이 0에서 100%까지 공식으로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 기준에 따라서는 배상을 전혀 안 해줘도 되는 투자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긴 합니다만 감독원이 배상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까지 가이드를 해주는 건 사실상 금융권의 배상을 결정하는 거라고 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당국이 지난 1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두 달간 이 주요 ELS 판매사에 대한 현장 점검하고 민원 조사를 했거든요. 그 결과 실제 판매 과정에서 불안전 판매 사례부터 판매사들의 영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도한 판매 행위 등 위법 부당 행위가 확인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ELS 상품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지만 큰 손실을 또 낼 수 있는 고위험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예.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에요. 이번에도 뭐 반토막 났으니까. 예. 그리고 다시 말해서 손실을 금융사들이 절차만 잘 지켰다라고 하면 배상할 의무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들의 손실 규모가 2월 말까지 지금 1조 2천억 원이 확정이 됐고요. 올 하반기까지 가게 되면 5조 8천억 원, 거의 6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전체 판매액이 거의 19조 원에 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방치하기에는 손실 규모가 너무 크고 이게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전이됐을 경우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조금 고려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자한테는 60% 물어주세요. 어떤 투자자는 한 20%는 금융회사가 물어주세요. 손실 금액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많이 물어주고 어떤 경우는 다 물어주고 어떤 경우는 그냥 이건 소비자가 잘못하셨네요 하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건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표 같은 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예금 가입 목적으로 은행에 방문한 80대가 은행 창구 직원의 왜곡된 설명으로 이 상품에 2,500만 원을 투자해서 손실이 확정됐다라고 하면 설명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기본 배상 비율 20%에 일단 20%는 물어주고 왜 그러니까 이런 분은 설명 제대로 안 했을 게 뻔하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판매사들이 조금 잘못했다라고 당국은 보고 있어서요. 대부분 기본 배상 비율 20%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더 해주거나 아니면 차감하거나 요게 이제 뒤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부당 권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금하러 갔는데 왜곡된 설명을 했으니까 부당 권유 위반에 따른 추가 보상, 또 금융사의 내부 통제 부실에 따른 보상 등으로 보상 비율이 그러면 한 50%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과연 투자자가 ELS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런 금융상품에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또 차감을 하거든요. 근데 이 80대는 사실상 ELS에 대한 뭐 투자 경험도 없었고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적었다. 그래서 15%포인트를 가산하고 여기에 당초 예금 목적의 방문이었기 때문에 또 뭐 10%포인트 배상을 감안하면 전체 한 75% 정도의 배상 비율이 나온다.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든 예고요. 야, 이거 근데 당시에 저 어르신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우리 은행에 그때 외워셨었죠? 예금하려고 오셨다고 하셨나요? 사실은 이거 가지고 나중에 알아요, 또 분쟁이 그걸? 좀 많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 ELS 상품에 투자한 사람 중에는 과거에 ELS 상품에 50회 넘게 투자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유경험자들을. 그리고 실제로 손실을 경험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배상 비율 20%를 적용하더라도 과거에 ELS 투자해봤고 그러니까 여기선 또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0% 배상 비율이 나온다. 이건 소비자가 다 책임져라. 야,
그때 상황도 다 다른다는 것인데 네.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이게 평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다른 것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무조건 감독원에 했을 때 배상 비율과 공식을 줬다 그래서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래 원칙상으로 보면 ELS라는 상품은 배상을 해주는 상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너무 많이 배상을 해줬을 경우에는 경영자의 배임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주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이걸 법정으로 끌어가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을 테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장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엔 소송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당국은 소송까지 가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내준 가이드라인에서 빨리 협의를 봐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거 안 팔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번에도 한번 그 이진우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은행들의 판매에 있어서 이런 위험 상품은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높아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증권사나 이런 곳에서는 파생 상품을 파는 게 원래 위험 상품을 파는 곳이니까. 은행에서는 네. 뭐 어느 연령대 이상으로는 팔지 말아라 아예. 예, 뭐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번 문제가 생기고 배상 비율을 감독원이 내주고 또 다른 소송의 그럴 문제가 거라면 생긴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팔았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할 거라면 네네. 아예 은행에서는 못 팔게 해라. 네, 그게 도리어 깔끔할 수도 있겠습니다. 차라리 아시는 분들은 증권사 가면 되는 거니까. 네. 과격한 대안을. 예, 남국민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대형마트는 휴일에 쉬라고 해서 네. 쉬기는 쉴 건데 그때 온라인 주문하는 거는 저희가 배송해도 되죠? 라고 했더니 그때는 그 전까지는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거죠. 휴일에 무슨 배송이에요. 이제 였었는데 그거는 좀 허용해 보자는 쪽으로 법 개정이 된 듯하다가 국회에서 막혔어요. 예, 최근에 전해드린 뉴스인데요. 정부에서 쿠팡, 컬리 같은 이제 새벽 배송 시대에 대형마트만 이제 영업 시간을 제한해서 배송을 못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이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1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주말에 의무 휴업하는 문제도 있고 몇 시가 넘으면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돌아가야 될 물류가 안 돌아서 새벽 배송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휴일 배송과 새벽 배송이 있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좀 하게 하자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마트 문은 닫아도 네. 그 안에서 무슨 그 배달용 작업은 할 수 있도록 하자. 영업 자체도 이제 풀어주자는 게 이제 골자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폐기가 됐으니까 넘지 못했는데 이게 사실상 총선 앞두고 열린 마지막 국회라서 사실상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다. 예. 이게 통과가 되려면 총선 끝나고 새 국회 꾸려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 여야가 빨리빨리 진도 나갔으면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좀 법안에 이견이 있어서 서로 다투다가 그만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여야가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몇 가지가 통과가 되고 마지막 국회를 통과한 게 있긴 한데 예. 이 법안은 이제 야당 측에서 이제 반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이게 소상공인들을 여전히 좀 뭐랄까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폐기가 된 거죠. 새벽 배송하면 불편해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쿠팡, 뭐 컬리 이런 데는 새벽 배송 하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게 좀 고민거리인데 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요 앞으로도 이제 새벽 배송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예. 사실 이 규제가 유통업계에서는 계속 불만이 많았던 게 이 규제가 도입된 게 201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통 대형마트가 이제 공룡이던 시절이다 보니 예. 재래시장을 좀 살려보자 이런 취지로 여기만 규제하면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밤에도 좀 못하게 하고 휴일에도 뭐 영업을 못하게 하자 한 건데 그 사이 이제 새벽 배송이란 없었던 비즈니스가 출현을 한 거예요. 예. 네, 그랬더니 이러면 24시간 물류가 돌아가줘야 되는 건데 그 사이에 법이 바뀌지 않은 채로 시대가 바뀌니까 쿠팡이나 컬리 같은 업체들에게 이제 마트가 오히려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법 만들 때 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만 그 대형마트 때문에 동네 상권 뭐 다 무너진다 이런 기사가 자꾸 나면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쿠팡 때문에 무너진다 이런 기사는 한동안 안 나거나 아니면 요즘 다 그렇지 뭐 하고 이제 언론들이 또 잠잠하면 이런 법은 또 안 만들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일관성이 없으니까 네. 이제 이런 문제가 항상 벌어지는 건데 이게 우리는 바뀌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성경제에서도 뉴스로 전해 주셨는데 결국은 맞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안 되는 걸로 하면 네, 그럼 이제 여야 합의 한 다음에 발표를 하든가 맞습니다. 아니면 발표된 거는 빨리빨리 합의를 하든가 네, 발표하기 전에 야당한테 물어보든가 네.
뭐 좀 헷갈리기에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이 뉴스를 그때 전해드렸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게 선거가 앞두고 있고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역시 기대와 달리 무산이 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개정안 폐기가 마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뭐 정부에서 연초부터 특히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 규제를 바꾸겠다, 민생정책 도입하겠다 발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면 국민들은 정부가 한다니까 하나보다 이제부터 그렇게 되나보다 생각하는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실현되지 않은 게 대부분입니다. 지금 또 다른 사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인데요. 이것의 찬반을 떠나서 일단 정부는 금소세 이거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예. 이것도 이제 세금이니까 법 개정 사안인데 그런데 이것도 국회 상임위에 막혀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행법대로는 내년에 시행되는 거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또 그때 ISA 납입 한도 2배, 비과세 한도도 2배 늘리겠다고 했는데 예. 이것도 함께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당시에 정부는 이렇게 한다 발표를 하고 금융위도 2월에 개정안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투자자들이 2월이면 납입 한도 느나보다 하면서 뭐 좀 납입을 늘릴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예. 사실 이번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영원히 어쩌면 도입이 안 될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내년 초부터는 주식 투자한 거 차익에 대해서 세금 낸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법은 그렇기 현행법 때문에. 자체가 그러니까 최근에 단통법도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그럼 휴대전화 좀 싸게 사는 법이 생기나 하는 기대를 하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이 단통법도 좀 모호한데요. 일단은 조금 뭐 지원금 한도가 50만 원으로 늘기는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단통법은 여전히 국회에 있고 개정이 전혀 안 됐거든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시행령을 새로 만들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면 50만 원까지 주는 건 우리가 허용을 한다 이렇게 시행령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업계에서는 이제 정부가 단속 안 하겠다는 의미구나. 사실상 법이 의미가 없어졌구나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논란이 여전히 국회에서 남아 있는 건 발표를 미루든가 맞습니다. 아니면 협의를 하고 하는 게 협의를 맞겠죠. 하고 발표를 하든가 헷갈리지 않게 할 필요는 있겠네요. 네. 어느 쪽이든. 네, 저희는 또 8시 30분 다시 모여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